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된 남현희 씨. 근데 어제 조사는 첫 번째 조사보다 상당히 길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전청조 씨 휴대전화랑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최재문 교수님,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받았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9시 50분쯤 출석을 해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전해지는 말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말이 한마디 뭘까요?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만났는데 전청조 씨가 약간 째려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고 남현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뭘 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막 말이 하다 보면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 순서까지 정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약 6시간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고 뭘 봐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때는 결혼을 꿈꾸고 약속했던 사이잖아요. 근데 대질 조사에서 뭘 봐라는 말은 나왔는데 최명기 원장님, 그 뭘 봐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뭘 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자동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전청조 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믿다가 보니까 네. 보자마자 이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 턱 쏘면서네.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전청조 씨의 눈빛이 이제 남현희 씨가 보기에 조금 과하게 보였지만 중립적인 눈빛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 자체로 굉장히 전청조 씨도 남현희 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불만에 찬 눈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불만에 찬 눈으로 쳐다봤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어쩌면은 마지막은 조금 계산된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속았다,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있는 거를 갖다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태도를 갖다 좀 더 확신 있게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대질 조사가요. 이수정 교수님,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범죄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얼핏 경찰서 이제 조사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진짜.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서를 정했다라는 얘기는 한 뭐 어떤 상황을 놓고도 서로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막 그 현장에서 서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리면은 실제로 둘의 인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결국은 각자의 진술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불러다가 대지를 시키는 건데 네. 현장에는 두 사람 측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씨와 남 씨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 2명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데요. 어허. 그분이 누구냐? 그때 왜 펜싱 아카데미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서는 뭐 11억 가량 그 피해를 입으신 사기 피해자 예. 계시잖아요. 그분도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이 그래픽 보세요. 3자 대면 속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6시간 정도의 대질 조사로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그 6시간 정도 대질 조사한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6시간 정도 대질 조사를 하다 보면 말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 핵심인 부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일단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남현희 씨 측에서 응하신다고 하면 대질조사 이어서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대질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저희 단독조사일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오늘 공동롭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례 대질 조사를 모든 의혹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시청자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대체 어느 부분이 엇갈렸을까 한번 짚어볼까요? 쟁점별로 어떻습니까? 일단 남현희 씨는 기존 언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의 얘기대로 전청조 씨의 입장은요. 남현희 씨가 3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서로의 얘기가 완전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왜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보면은 양측이 사뭇 다른 얘기를 할 거라는 예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네. 사람을 함께 고소한 이 학부모, 이 고소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때 전청조 씨 변호인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모두 범행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고 이는 전청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사실 이 3자 대면 조사에서는 남현희 씨가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현희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녁 이후에는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고소인이 그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청조의 진술과는 일치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저녁 이후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뭐예요? 전청조 측 법률 대리인 두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남현희 씨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남현희 씨 휴대폰이 2대인가 봐요. 근데 아직 제출이 안 됐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가지고 있던 세컨폰을 남현희 씨가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 폰이랑 PC는 이미 이제 이미 제출이 된 상태죠. 남현희 씨에 의해서. 네. 그리고 관련한 뭐 차량 등 명품 등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 남현희 씨가 쓰고 있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걸 언제든지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푼 상태로 이미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번 대질 조사 때 그걸 제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사가 급하게 종료가 되면서 남현희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전청조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써오던 휴대전화와 전청조가 사준 휴대전화 이렇게 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2대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갔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남현희 씨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휴대전화에는 전청자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현희 씨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증거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청조 씨 측 변호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청조 측 법률 대리인은 남현희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줄 알았는데 별다른 반응도 없이 제출도 하지 않고 갔다 했는데 그러면 남현희 측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재목에서 왜 제출 안 했는가? 그래서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남현희 씨 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와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일까, 이게? 두 가지 얘기죠. 뭘 봐라고 얘기한 내용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와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봐란 말이 와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투고 바로잡을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와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추측건데 뭘 바란 말이 와전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내용이 와전이란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화통화 끝나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네.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내용이 이렇게 왜 돼 있습니다. 우리랑은 얘기 구체적으로 안 하고 뭐 그러니까요. 입장을 따로 내요. 근데 뭐라 했어요? 네. 어제 조사 종료 후에 휴대전화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남현희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절차 진행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네. 대질 조사 중 믿기 힘든 일이 있어 구속 중인 전청조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에서 변호인 태블릿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뭐 이 문제는 좀 더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앞부분의 말씀만 드리면 결국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게 미루어 짐작하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물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긴 했지만 뭘 봐? 그 부분과
휴대전화 제출 왜 안 했냐?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긴 했지만 와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애초에 최준봉 교수님의 어떤 추정은 몰바에 대한 와전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입장문을 언론에 낸 거 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와전은 제가 볼 때 휴대전화를 안 낸 게 아니다. 안 냈다고 나온 건 와전이다. 건강상 이유로 제출할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 부분 쪽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죠 또.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 나오게 하는데. 근데 보세요.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전청조가 믿기 힘든 일을 조사 중이었다는 게 뭐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요? 구속 중인 전청조 대담하게도 그 안에서 변호인의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럼 경찰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 놔뒀을까요 그걸? 네, 그런 상황을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전청조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또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들과 자신과 입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요. 어떤 목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는 확인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피의자를 구속해놓은 건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구속의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주연 변호사에게 여쭤봐야겠어요. 아니 대질 조사를 혹시 뭐 경찰이 잠깐 뭐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두 분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있어요. 하고 나가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그냥 버젓이 있는데도 지금 전청조란 인간이 변호인 태블릿 PC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현희식 변호인 측 문제 제기가 일견 일리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래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라고 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자기기를 압수당한다든가 뭐 사용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제지당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증거인멸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이렇게 뭐 15분, 20분 오래 사용한다고 하면 제지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자기 변호 노트라는 걸 줘서 이 내용을 수기로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청조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입니다. 네. 구속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나와서 수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현희 전청조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말할 거를 필담을 나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 노트에 써서 수기로 변호인과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시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전청조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만약에 이 전청조가 증거인멸을 한다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 PC를 제공해줬다고 하면 증거인멸에 또 조력한 것이 되니까 변호인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영화의 경찰 조사실은 위에 뭐가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과연 진짜 양측의 주장대로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경찰이 들여다볼 거예요. 진짜로 필담을 나눈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 태블릿 PC로 뭔가를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켰는지 구동시켰는지 그런 거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허준 변호사님. 이제는 싸움이 양측의 법률 대리인마저 지금 싸움에 지금 가세하는 모양새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질 조사를 2회, 3회, 4회 혹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계획되어 있던 오후 조사, 그러니까 저녁 이후의 조사가 취소된 상황인 거잖아요.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니까 그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수사가 진행됐던 그 대질신문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가 추가 대질 조사에 좀 중요한 판단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공모 여부라든가 뭐 범행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수사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뭐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형식을 하든 아니면은 전청조를 다시 소환하든 추가 대질 조사 일정을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 참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할 거예요. 한 유명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문짝만하게 떠들었던 사람이 이걸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서로 대질조사 뭘 봐? 하는 사이가 됐으니 이제 원수지간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결심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뭔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 일이 있기 전 전청조가 남연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가 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어머?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함께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남연희와 함께 살아야겠다. 현희야 평생 조조. 그러니까 본인의 이 애칭이죠. 조조랑 살자.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멘트까지 포함됐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청조가 정말로 남연희 씨를 사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남연희의 주장대로 남연희 씨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만 놓고 보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느 그 달달한 커플, 진짜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커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님 보세요. 진짜 그럼 저 때까지도 저렇게 달달한 느낌이 날 사진에서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저 사진만 보면 달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사진 찍을 때 그러면 그때도 전청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벌 3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재벌 3세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숨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벌 3세는 아니지만 돈이 많은 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돈이 많은 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네. 뭐 내 PR을 좀 할게. 우선 나는 좀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다.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한 사람 아니냐. 뭐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랑 같이 살자. 뭐 이런 내용의 프로포즈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전청조는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2월부터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거기에 반박하는 메시지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재벌 3세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전청조를 IT 컨설팅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재벌 3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돈 많은 남자로 남현희 씨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투자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돈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최준봉 교수님, 네. 자 일단 전청조는 이른바 자기 과시는 해서 알고 봤더니 나 돈 좀 많더라고 이런 허세를 좀 부렸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허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다면 남현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어떤 정성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손편지입니다. 어머? 요즘은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아하. 컴퓨터로 쓰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보내고 이러는데 손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마음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청조 씨는 이렇게 늘 함께 있는 남현희 씨가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낼지 궁금하다는 달콤한 멘트를 시작하면서 손편지를 썼고요. 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하고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남들 하는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결혼 생활이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행복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남현희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소망도 적었는데요. 네. 결혼도 하고 싶고 나도 장모님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고 싶다라는 바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최명기 원장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자, 저런 편지를 딱 받아요. 감동이야. 진짜 그럴 것 같은가? 어떤 문장이 어떻습니까? 그다지 감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감동 파기하시는 거예요. 저 내용은 네.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좀 상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도 전청조가 저 편지를 쓴 건 이제 몇 개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 편지를 남현희 씨한테만 썼을 수도 있고, 과거의 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손편지를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 내용의 또 일부를 보다가 보면은 이번 사기가 굉장히 멋지게 성공해서 자기가 크게 돈을 번 다음에 자기도 이제 제대로 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희망도 저 편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청조란 사람은 진짜 사람이랑 붙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전청조는 남현희 씨에게 실제로 이런 마음을 전하기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은희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치려고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방송 오디오 상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전청조 어쨌든 울먹여요. 저 인터뷰 때 0.01% 울먹여요. 정말 사랑했다는 강조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남현희 씨가 임신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전청조가 한 행동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 3월경에 남현희 씨에게 아기 임신의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이 수제 케이크, 그러니까 특별히 주문해서 위에 레터링, 그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인데요. 저거예요? 네. 케이크를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임신을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블랙젤리 맘 임신 축하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블랙젤리는 아마 이 아기의 태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블랙젤리 파파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6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아기 신발도 사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편지에서 또 내 자식도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청조는 지금 제가 전청조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청조는 지금 남현희 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었고 나는 누구의 아이든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월이라고 하면 지금 남현희 씨가 사실은 남현희 씨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3월에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 상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이 아이가 남현희 씨는 전청조의 아이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로 정말 내가 임신이 맞구나라고 전청조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전청조의 입장에서 보면 남현희 씨가 아직까지 혼인관계를 만약에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누구의 아이든지 간에 자신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네.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가 임신 축하 케이크 그다음에 정말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앙증맞은 아기 신발 이런 걸 선물로 주면서 임신 축하에 영어로 막 썼어요. 그러면 물론 그 딱 한순간만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정황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가스라이팅이 정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정말 가스라이팅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는 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야말로 폭군과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감금 상태에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 용어가 어떻게 여기로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학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야 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둘 다 피해자 신분이고 그럼 경찰에서 사실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면 그럼 되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일로 이렇게 몸살을 앓듯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나 시간과 이 정말 전파와 많은 사람들의 이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이 사건 이제 더 이상 좀 제발 언급하지 많은 시대가 되면 좋겠고요. 이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첨예한 지금 갈등 속에서 법적인 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인의 소송에 집중하셔서 SNS 당분간 끊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죄를 밝히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사건 틀림없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지금 어디에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둘의 이 논쟁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 정말 뭐 금전적인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으신 분도 계시고 생계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피해가 얼마나 이분들에게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이 대목인 것이지 이 둘의 뭐 지금 임신을 했느니 뭐 임신을 시킬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게 이 주제로 다루어지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분들 중에는요. 여유가 있어서 여윳돈으로 투자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는요.
돈을 여기저기서 전청조의 그 달콤한 그 유혹에 속아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다가 이게 사기인 게 뒤늦게 알게 됐고 지금 그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나쁜 인가요, 전청조는요. 근데 보세요. 안진영 기자님. 남현희 씨한테는 자신이 남성인 척 앞서 보세요. 임신 축하해, 애기 신발 정말 우리 잘 살자, 손편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데 가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한 적도 있다면서 뭡니까 이게? 네, 남현희 씨를 향한 자기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 훼손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엔 본인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임신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즉, 내가 임신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면서 돈을 요구한 거죠. 그 이유는 본인이 이번에도 또 승마가 나옵니다. 나는 승마 선수인데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3억여 원을 회사에 물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돈의 일부는 대겠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 너도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달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 말에 속은 남성, 결국은 2차례에 걸쳐서 7천여만 원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그 주크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그냥 노래가 팍팍팍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 그냥 팍팍팍 막 거짓말 튀어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청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우리가 사기꾼한테 숨 쉬는 것 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청조는 숨 쉬는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하. 생각이 들 정도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뭐 성별을 바꾼다는 걸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렵지 상상 않습니까? 못하죠. 거기다가 임신 사기까지 친다는 것이 저는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전청조가 이전에 지금 남현희 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뭐 사기를 여러 번 쳐온 전력이 있고 특히 주로 사용했던 수법이 이제 혼인 빙자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하면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몇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법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지난 4월에 이 7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고 아직 공판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렇게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 불과 3개월 만에 남현희 씨를 만나서 또 이런 비슷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질 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또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수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이 둘 다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미리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수사 과정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칸막이 사이 두고 옆방에서 붙어가지고 조용히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이준석 뭐 영어 못해. 야, 이런 얘기 나왔던 그 후폭풍이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입으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왜냐면은 그게 보거국 하는 집인데 복국집인데 세 칸이 있어요. 여의도에? 네, 입구에서부터 세 칸이 있는데 제가 가운데 칸이었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칸이 안철수 의원 칸이었고 뒤에가 또 우리 당 모 의원 칸이었어요. 아, 그래요? 각자 기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가운데 칸인데 옆에 누가 들어오더니만 계속 시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네. 그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러워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듣고 있다. 그런데 내용도 계속 들으면은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내가 이랬더니만은 뒤에 우리 당 의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들한테 얘기한 줄 알고 대표님 여기 안철수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뒤에 의원님한테 앞방에 있어요 이렇게.
자, 저렇게 당시 상황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재연하고 있는데 대박 사건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 바로 이 방송에, 우리 방송에 나와 계십니다. 최재봉 교수님, 저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네,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허. 제가 빵 터지는 장면인데 그건 당연히 빼주셨거든요.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작진에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전혀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장을 들어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고. 거의 안철수 의원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그래, 자유로운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성대모사도 했고요. 중간 쪽에 있었는데 사실 가벽처럼 돼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워낙 큰 소리로 식사를 방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 측도 기자들과 함께 있었고 본인도 기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본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 뭐 저기서는 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욕설이라고 했는데 욕설은 아닌 것 같고요. 험담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기는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이준석 주장이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론에서 이제 나오는 그 지적하는 또 뭐 정치권에서 일부 나온 지적은요. 저런 상황, 이 상황적 팩트 사실관계가 아니라 지금 자신보다도 한참 손위, 나이가 한참 위 형벌인 사람한테 안철수 씨 했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논란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가보면요. 저를 옛날엔 이준석 씨라고 하다 이제 이준석이라고만 불러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를요.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응석바디 어쩌고 이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안철수 씨는 붙여줘서 안철수 씨 했는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보세요. 이준석 씨, 뭐 이제 이수영 교수님이 가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이준석 씨라고 한 기억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 이수정 씨라고 한다면은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아마 제 이름조차 거론을 하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 같은 급의 사람들은 언급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저는 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SNS 등에서 자신을 대하는 호칭의 변화가 그렇게 나를 막대해 하대 그럼 나도 안철수 의원이 아니야 안철수 씨 그런다는 건데 최재봉 교수님 근데 옆에 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뒤끝 장렬이다 뭐 이렇게 해요. 뭐 근데 잠깐 그리고 하하 웃는 모습 잠깐 나오셨어요. 네. 제가 나왔죠. 출연을 드디어 했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뒤끝 장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아마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계속 티격타격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뭐 징계해라 이런 서명도 받았고요. 안철수 의원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한 이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꽁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 보였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또 같은 당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그게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건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이나 말을 들어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존중감이나 존경심 없는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서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심한 것 같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감정의 골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감정의 골보다 훨씬 깊은 게 아닌가 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최진봉 교수님이 출연했던 저 방송 되게 재밌는 방송이더라고요. 뭐냐면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앙금이 있는 당내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순위를 의원이나 관계자들 실은 순서 순위를 매기라고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거리낌 없이 다 매겨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6명. 1번 안철수, 2번 조수진. 윤석열 뒤로 가네. 3번이 아마 장해찬.
아니 예찬이는 안타까운 3번이 후배고 3번. 먹고 살기 사는 건 다 괜찮고 3번이 장재원, 김병민, 장재원 장혜찬. 3번, 윤석열 4번, 김병민, 장혜찬은 난 좋아해. 아 그래요? 좋아해. 예. 안 껴진다는 거지. 아, 글쎄요. 그냥 뭐 주저함, 망설임, 거리낌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명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은 굉장히 지금 이게 해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당 내에 일정 부분 다리를 갖다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을 넘어가니까 진짜 신나고 해방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건 없어요. 저분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는 결국 이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야만 된다는 어떤 대립각을 갖다 세우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선을 긋고 지나가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멘탈을 멘탈갑 또는 자신감 뿜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싫어하는 순서를 서열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순서는 4위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4번에 놓는 글쎄요. 이게 대담함인가요? 자신감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제가 거예요? 볼 때는 기존에 계속 본인이 취해왔던 행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긴 그 자리에서 이제 저 방송이 좀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건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사이에 둔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정말 싫어할까? 그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철수 의원을 더 싫어해요. 제 느낌은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여지를 남겨놓은 건 뭐냐면 총선 앞두고서 본인이 기회가 되면 조건은 달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예전처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모습이었어요. 제 느낌은 그랬기 때문에 사위에 둔 거는 뻔해요. 뭐냐면요. 본인이 현재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또는 소위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일정 부분 끌어오는 이유는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 실망한 소위 이제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공간을. 그게 사실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 아픈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나올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정치적 계산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 전 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저는 제가 어제 봤던 내용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이수정 교수님의 특유의 제스처 나왔어요. 팔짱을 딱 끼시고 턱을 약간 괴시고 한번 그래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게 시청자분들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같이 해보면서 느낀 게 이수정 교수님의 특유의 이 제스처가 나올 때가 언제냐? 뭔가 촌철살인으로 작심 발언 하나 나올 때 꼭 그게 하나 나와요. 이 제스처 나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등등 방송 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김병민, 장예찬 패. 의문의 일패. 네, 뭐 지금 이렇게 그 방송에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민주당 뭐 관련된 분들 속에서 저렇게 그 과연 이제 보수의 정치적 리더들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신 공격적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이제 패기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분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향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혹시 저런 발언과 저런 행동이 그럼 젊은 층한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층한테는 소구가 될까요? 그것 또한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제목 보세요. 요즘은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수영복 심사 안 하는 시대잖아요. 대박 사건 허준 변호사님. 무슨 수영복을 입고 왜 남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지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어머. 지난달 3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 자리가 열렸습니다. 네. 이게 그냥 직장의 회식 자리는 아니었고요. 2023 거창 한마당 축제 기간 동안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안과 교통 업무를 담당했던 이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어허.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창군청의 모 과장이 20대 여성 경찰을 향해서 거창군에 전입을 하려면 군수한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장은요, 5급 공무원이고요.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귀를 의심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 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보세요.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 받아야 한다. 이것도 정말 화딱지가 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최진봉 교수님 같은 여자 공무원이라 이거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같은 여성이 여성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뭐 있는 하는 거야, 겁니까? 지금? 만약에 위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도 본인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건 갑질 중에 대갑질이에요. 사람이네 사람 진짜. 아니 자기 딸을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 여성 경찰이요. 20대 경찰이에요. 20대 여성 경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 얘기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그것도 화날 일이지만 여기에 화를 2배, 3배로 돋구는 일이 또 있었어요. 뭔데요? 뭐가 있었냐면 그럼 남성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경의 손을 끌어잡고 급기야 강제로 껴안기도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정신이야 진짜? 그게 다 이 식당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이런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가 볼 때 이런 행동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건요. 이게 처음인지가 의심스러워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제가 볼 때 이전에 또 이런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건 당일에 거창 군수는 회식이 진행돼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군수 포함해서 모든 간부들이 이 문제에서는 사과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여성 공무원이 끌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던 여경한테 솔직히 여성 경찰관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경찰관한테 저 다른 간부가 국장이라는 간부가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 끌고 진짜 저는요 허준 변호사님 더 심한 말 적나라한 말 쓰고 싶어요. 지금 방송에 이제 참는 거예요.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경찰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을 지금. 저도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차마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들이 군의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줬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치러져서 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귀하게 대접해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어떤 공직의 위계를 이용한 건지 뭐 공직 기간이 원래 회의에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여성 과장이 했다는 이 얘기가 말로 하는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법상에서 말로 하는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경이 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과장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로 일단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국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사 절차를 둘 다 고소를 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안이요. 딱 생각해도 이수정 교수님 저 피해를 당한 여성 경찰관이 개인 자격으로 저 두 인간 같지도 않은 공무원 상대로 개인 자격 고소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창군 내서 일어난 이제 과장과 국장의 어떻게 보면 비행인데요. 이거 진짜 잘못 건드린 겁니다. 경찰을 이런 식으로 추행을 하고 또 모욕을 주면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당연히 고소가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경남도
에서도 지금 이 분들의 이제 공무원 뭐 자격 심사와 분도 연관된 아니에요. 네, 징계가 틀림없이 사람이라 이루어- 해준 것도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들어요 진짜. 네. 글쎄, 이제 뭐 이 지역이 뭐 이런 일이 없어 자주 이제 문제 제기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권 같으면 제가 이제 서울시의 성희롱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 네. 이 정도면은 이게 아주 심각한 징계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직 변경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이제 정직까지도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법상의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이런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 좀 이 시대 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이에요. 이에 대해서 일단 경남도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질지는 봐야겠지만 그 전에 일단 해당 그 일이 일어난 거창군의 입장은 있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 거창군은요. 지난 4일 구인모 거창 군수 주재로 부서장, 주무 담당 계장, 부읍, 그리고 면장 등 80여 명의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성희롱 성폭력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인모 군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두 저의 불찰이다. 제가 대신 사죄드린다고 했고요.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군수가 군민 상대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거창군 얘기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여러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가는 형국이라서 상당히 좀 거창군에서는 사실 간부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거창군 전체에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나 또 이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공직자들, 동료 직원들 전부 다 지금 참담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조직 전체, 우리 거창군 전체 이런 데 지금 타격이 오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 직원으로서 저도 이게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고소인이나 또 경찰 관계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스럽죠.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지금 다 침울해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런 죄스러운 마음 전체가 가져야죠. 물론 이 과장급하고 과장하고 국장이 저지른 짓이지만 어쨌든 연대 책임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참담함 느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해를 한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11월 6일부터 이제 직위 해제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뭔가 하면은 왜 이 두 사람은 아직 그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어머나? 사과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했다는 전해진 게 내용은 없어요? 없고 네. 또 어떤 물론 그분들한테도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군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대놓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사과를 했다는 건 우리의 내용이 없고 그런 다음에 직접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어떤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직위 해제라는 조처가 강한 조처이면 강한 조처고 약한 조처이면 약한 조처이지만 진정한 어떤 공직을 바꿔야 되겠다는 반성이 담겨져 있나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경찰 측도 분노와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같은 거는 확보가 되셨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됩니다. 껴안고 막 이런 게 다 네, 다 확인이 됩니다. 한 명은 여성입니다. 다른 한 부분 아직까지 피해자 조사밖에 안 돼 있고 그 피고소인 조사는 지금 피고소인들하고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차에 따라서 그냥 적법하게 진행하고 처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사과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뉴스파이트 끝난 뒤 방송 끝난 뒤라도 저 과장하고 국장이라는 사람은 그 인간들은 피해 여성 경찰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앞서 보세요. 거창 군수는 대군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러면 조금
조금 진정될 줄 알았는데 더 불을 지핀 사람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의 거창군, 즉 기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창군의 이 부군수가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두고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여기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이 부군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해당 군청 과장의 여경 성희롱성 발언은 그 여경이 전입신고가 안 돼서 전입신고 해달라는 협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던진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서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농담 삼아 던진 발언이라고 이 논란이 또다시 이런 해명이 논란이 되죠. 그러자 뒤늦게 사죄된다고 밝혔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창 군에만 맡길 일은 아니에요. 경남도 차원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따끔하게 정신 들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아니 이제 살다가요. 이제 성별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봐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건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성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성별을 바꿔서 범죄에 악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최근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한 여성의 모습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치마를 입은 여성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지금 스타킹을 정리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탄 이 여성의 모습입니다. 다른 날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는데 언뜻 보면 그저 외모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는데요. 옷도 화려하게 자주 막 입네요. 매일 바꿔서네. 그러니까요. 이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여성인데 알고 봤더니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안진영님 진짜 옷 입은 걸로 여성처럼 보는데 남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허주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성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여성의 옷을 입는다. 이건 취향의 문제이지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 여성의 정체, 저 30대 남성이 바로 마약을 투약한 마약 사범이라는 거죠. 즉, 저 사람이 저렇게 여장을 한 이유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변장이었던 거죠. 지금 보세요. 일단 남성이었다는 점도 놀랍지만 마약 사범이었다는 건데 보세요. 마약 사범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검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어가 걸린 줄 알았어요. 쭉 달려가길래 줄이 올려 보니까는 주사바늘이 툭 튀어나오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자, 최진봉 교수님. 낚시하시던 분이 뭘 건졌는데 주사바늘이 우르르 쏟아나왔다. 근데 저 주사바늘 얘기랑 앞서 영상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사실 문어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문어 낚시를 하다가 낚시바늘에 뭐가 무겁게 걸려서 건져 올렸더니 이제 비닐봉지 안에 주사바늘 60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바늘이 들었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주사바늘을 거기다 버렸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마약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인데요. 일단 혈흔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저게 이제 혈흔이 남아있을 주사를 꽂았으니까 혈흔이 남아있잖아요. 세상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투약 사범 한 명이 잡혔고요. 그리고 50대 조직 폭력배를 용의자로 검거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수사를 계속 2년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마약범죄는. 왜냐하면 점저지구로 돼서 다 도망갈까 봐. 그래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판매책, 투약자 등 마약 사범 21명을 무더기로 붙잡았고요. 이 중에 1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길을 뜨는 게 뭐냐면요. 이 마약이 얼마나 우리 일반 사회에 들어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21명 접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 중에 대학생도 있었고요. 회사원도 있었고요. 택시기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리기사도 있었고요. 선장도 있었고요. 병원 상담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직업군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저희 얘기대로 택시 운전사나요. 대리 운전사들은요. 마약 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그건 모르고 타잖아요. 승객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다 들었습니다. 보세요.
그 마약 사람들 검거 과정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렇게 약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객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먼저 근거했던 그 두 사람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근거를 했었고, 근거하는 과정에 이 여장을 한 친구도 저희들이 근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출처를 추궁을 하다 보면 그 이제 누군가한테 물건을 받았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자백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 이렇게 파고 하다 보니까 근거를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주변 지인들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유통책이 있으면 그 유통책한테 또 이렇게 투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각계각층으로 많이 퍼져버리는 거죠. 우리 사회 깊숙이 퍼진 마약 조직 근절, 정말 경찰분들께 정말 부탁드릴게요. 정말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